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기한 만남 본게임. 자,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바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본게임은 독립군의 무기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독립군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독립군, 뭐 광복군, 뭐 그렇죠. 규모나 참 궁금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보통 독립군 광복 헷갈리는데 네. 우선 독립군은 사실은 특정 단체, 그러니까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쉽게 보면 이제 일종의 보통 명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독립을 위해 싸운 군대 일제에 저항해서 네.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해서 뭐 교전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투쟁을 벌였던 이러한 이제 준군사 조직을 통칭해서 이제 독립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이제 1905년에 일제에서 우리가 강제로 일사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이제 1910년에 이제 한일 강제 병합, 합방이 됐었죠. 근데 그 시기를 전후해서, 그러니까 1905년 이후에 의병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독립군의 이제 시초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대표적인 이제 독립군 단체로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그 북로군정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서일 총재,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김사진 장군. 김사진 장군이 사령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규모가 작지가 않았어요. 1920년 8월 기준으로 보면 뭐 각종 소총, 기관총, 뭐 수류탄 뭐 이런 것들 무장하고 있었는데 병력이 한 1,200명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작지 않았죠. 그리고 안보사령관이 이끌었던 대한국민회의가 있는데 이 국민군은 약 450명 정도가 됐고 그 외엔 또 유명한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그 대한독립군이 있는데 대한독립군의 경우는 한 200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광복군의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직속으로 1940년에 이제 창설이 됐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정식 국군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광복군이 창설된 다음에 여러 이제 조직으로 흩어져 있던 단체로 흩어져 있던 독립군들이 대부분 광복군 산하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독립군과 광복군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뭐 대한민국 쭉 연결되는 역사에서도 네. 그 연결이 되는 것처럼 독립군이면 당연히 우리 국군의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이제 국방부에서 1998년에 이제 발간한 국군 50년사라는 공식 서적이 있는데 공간타라고 그러죠. 여기에서는 이제 국군의 뿌리를 1946년 1월 15일 창설된 조선경비대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발간된 이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독립군하고 광복군을 우리 국군의 뿌리로 다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이 되죠. 그때 이제 초대 국방부 장관에 철기 이범석 장군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광복군의 참모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범석 장군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대한민국 국군은 독립군과 광복군 역사의 계승자라고 천명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분은 사실 뭐 그 시대를 사셨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분 말씀이 적극적으로 우리 그 항일 투쟁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본 게임이니까 무기 체계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1,200명의 대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기 체계 수준은 좀 일본에 비해서는 좀 열악하지 않을까 예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일본 제국주의가 엄청나게 견제,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 뭐 대규모 무장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무장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보면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제 1920년 북간도 지역의 독립군 무장 수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놀랍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외무성 자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해 8월 중순에
그 김자진 장군이 사령관으로 있던 대한군정서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대원이 1,200명에 탄약이 24만 발, 그리고 권총이 150정, 수류탄 780발, 기관총 7문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고요. 또 소총의 경우는 또 다른 기록은 뭐 다 상이한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만 대체로 한 320에서 1,800정 정도의 를 갖추고 있던 걸로 그렇게 일본 쪽 문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 7월에 이제 일본에 정보부가 있었는데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래 포 2문. 근데 이게 어떤 포인지는 모르겠다. 2문이 대한군정서에 도착하게 돼 있다. 이런 이제 정보도 파악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혁명군하고 제정 러시아군이 내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 내전 과정에서 내전이 벌어진 과정에서 우리 독립군 측에 도입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포 2문이 대한군정서에 도착하게 돼 있다는 정보 보고가 있다. 좀 겁좀 먹었나 보네. 도착했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배달 사고 없이.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전투를 통해서 독립군의 전투력과 무기를 상세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역시 청산리 전투 빼놓을 수 없겠죠. 근데 사실 말만 많이 들었지. 청산리 전투 김자진 장군 그 이후에는 별로 생각해 장군의 아들 뭐 진짜 장군님 뭐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 1920년 10월입니다. 10월에 6일 동안에 10여 차례에 걸친 전투가 벌어진 것인데 이게 김자진이 이끄는 군호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이제 연합을 해서 독립군 부대를 만들어서 만주의 허룽현 청산리에 백운평, 천수평, 왈루구 뭐 이런 지역에서 이제 10여 차례 거쳐 일본군을 대파한 전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민족의 항일 무장 투쟁 사상 최대 승리. 일본 측의 사상자가 한 1,000명 정도 났다라고 보고 우리는 전사자가 130명, 부상자가 한 220명 수준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열세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이긴 그런 전투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에 모패 신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깬 사건이라 전 세계적으로 그 아시아적에서 굉장히 환호를 받았던 그런 전투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 독립군의 그 승리 비결 상대가 당연히 병력도 많고 무력도 더 강하고 실전 경험도 많고 그럴 텐데 그렇죠. 우리의 그 승리 비결은 어디에 있던 겁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무기가 놀랍게도 무기가요? 이때 체코의 무기를 사용했다라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체코요? 그 시절에 유통 경로가 어떻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도가 잘 안 그려지는데. 1914년에 이제 1차 대전이 발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당시에 그 독일 그 지역의 패권자였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체코와 슬로바키아 요때는 이제 분리가 이 나라 원래 붙었다 헤어졌다 하는 나라인데 이 젊은이들이 군대 징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군대에 징집이 됐는데 그리고는 이제 세르비아 러시아 그런 나라라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 나갔다가 이제 일부 체코인과 슬라비아인들은 이 19세기부터 러시아 쪽에 또 망명해 살았어요. 왜냐면 그게 같은 이제 민족적인 좀 동질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군인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러시아에 아예 망명을 해서 나가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싸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1916년 러시아에서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망명 군대가 창설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이나 이제 독일군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때 1917년 전쟁 이제 싸우고 막 이런 와중에 10월 달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죠.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군대는 그냥 소속이 없는 공중에 떠버려요. 공중에 떠버려서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싸우는데 소속 나라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군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프랑스 군대가 돼요. 이제 체코인들이. 그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는 이제 싸우겠다는 거 아니면 결국 그 독립이 됐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냐면 체코슬로바키아 군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군대가 됐다가 러시아 쪽으로 돌아서서 러시아 군이 됐다가 러시아가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어딘가 소속을 해야 되니까 프랑스 군이 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때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한마디로 러시아 쪽 지역에 싸우다가 이제 프랑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면은 이제 볼셰비키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혼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군대가 유지될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군대가 막 그냥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게다가 러시아에 소속된 군대였는데 제정 러시아에 지금 혁명이 일어나서 정신 하나도 없는 그 막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거기를 통과해 간다는 게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시베리아 이쪽 저 블라디보스토크로 연해주라고 아시죠? 네. 저 위쪽에 우리나라 북쪽 위쪽에 있는 거. 여기로 와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프랑스로 간다라는 그런 엄청나게 멀고 힘든 이제 여정을 짜게 돼요. 1918년 4월부터 1920년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여기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시베리아를 뚫고 가서 대기하면서 유럽형 배편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쪽이 이제 어느 쪽이냐? 만주, 연해주. 바로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2-3시간이 비행기 타고 갑니다 요즘. 예, 되게 가까워요. 요즘 여기 관광객 뜨고 가까워요. 일단 우리랑 가까워요. 예, 그렇습니다. 가까워요. 배 타고 가도 가까워요. 예, 그렇죠. 동해 쪽에서 가면 배 타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유럽을 늘리시면 이게 여행 맞다. 어서 항공사에서 협찬 받으신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유럽을 이거 약간 받으신 거. 여기 유럽에 오시면 일본과 유사한 거예요. 이거 광고 멘트. 맞습니다. 지리상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저쪽이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 독립군 쪽의 근거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만주지요? 그렇죠. 가깝죠. 더 가깝죠, 그러면. 네. 그런 아침에 그 와중에 체코슬로바키아 민주공화국이 또 섭니다. 저쪽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체코슬로바키아 민주공화국이 생겼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이잖아요. 네. 프랑스군으로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해방됐다. 네, 돌아가야 되는 거죠. 또 고향으로 와야죠. 국군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체코슬로바키아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돌아가면 이제 내부의 체계가 다시 있고 뭐 어쩌고 하니까 무기를 이게 다 좀 처리를 하고 가야겠다. 이런 상황인데 한마디로 그 판매자 소비자의 당시 이제 수요 공급의 니즈가 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때 이 북로 군정서의 철기 이범석이 1920년 여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멀지 않으니까 가서 이 체코군 총사령관인 가이다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무기 교섭을 하고 1000명 이상을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장비 이런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 양쪽이 동의를 하고 헐값에 소총 한 자루 가격이 이제 당시 돈이지만 7원. 이면 이제 어떤 정도 금액이냐 하면요. 쌀 한 가마 값이 20원 하던 시절인데 어쨌든 당시의 총의 가치라는 거는 지금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소총 7원이라는 건 굉장히 싼 금액이고 전부 다 합쳐서 19만 원을 주고 무기를 구입을 하죠. 이렇게 이제 구입한 금액 무기들이 이제 소총 1200정, 뭐 기관총 2정, 박경포 2문, 탄약 80만 발, 그리고 수류탄 권총 이런 거를 이제 떠리로 다. 그러니까 완전 재고 정리. 예, 클리어런스 세일 딱 그냥 타이밍 맞으잖아요. 클리어런스 다 끝났는데. 우리 저 폐업. 폐업 정리. 그러니까 재고 정리 더. 그러면 그럼 20년대 그때 1원이 그럼 요즘 얼마나 돼? 그러니까 1원이 대략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초반짜리 7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네. 그렇죠. 완전 떠리로 산 거. 그것도 이제 현금으로 다 준 게 아니고 이것저것 물건으로 줘가지고 당시 이후에 체코 골동품 시장에 우리 한국 이쪽에 이제 이범수 장군 쪽에서 아마 무기 대금으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금비녀, 금반지, 뭐 비단 보자기, 놋 요강 이런 것들이 체코의 골동품 시장에 나왔다고 해요. 또 우리 국민들이 또 힘 모아서 이거 독립자금이라고 해야 되나? 근자금 한 거네요. 이거 비녀 꽂고 현물 지원한 거죠. 무슨 뭐 밥그릇 이거 다 해서 갖다 이거 갖고 총 사서 이거 한 거. 그러니까 이런 전차로 인하여 우리 저 군이 체코제 무기로 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체코슬로바키아랑 우리랑 뭔가 그런 과정에서 좀 인연도 생기고 해가지고 1919년에 이제 3.1운동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덴니크라는 이 당시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또 한국 독립운동 이런 걸 보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 측에서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속이 쓰렸겠죠. 이제 군사훈련도 열심히 해서 그렇죠. 그 부분도 있겠네요. 북간도에 이제 사관 연성소가 있었고 서관도에 신흥무관학교 이것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흥무관학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집총훈련도 하고 뭐 산악구보, 행군 이런 현대식 고난도 군사훈련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정신교육도 물론 뭐 독립사상 같은 거 고치한다거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일단 고성능 무기가 생겼고 전투력이 생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술이죠. 당시에 일본군은 뭐
아무래도 무기도 강하고 수도 많기 때문에 그냥 전면전을 항상 했어요. 전면 포위하고 정면 공격을 계속한 데 반해서 우리는 이제 뭐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하면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자만에 빠진 일본군에 비해서 좀 뭔가 좀 실제적인 전술적인 효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막 출범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활동을 할 텐데, 이럴 때 좀 자부심 같은 걸 심어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때 이제 청산리 전투에서 이제 우리가 네. 독립군이 사용했던 총기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마우저 98 소총도 있고, PM1910 러시아 이제 맥심 기관총도 있고, 벨기에 이제 브라우닝 권총,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콜트 권총,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소총은 우리 영화 혹시 암살 보셨나요? 암살 봤죠? 예. 네, 전지현 씨 나오는 거기 전지현. 다 봤죠, 그러고. 예. 안 본 사람 있어요? 예, 저도 좋아하는 전지현 씨가 등장하는데. 안 봤어요. 안 보실 수도 있죠. 안 보실 수도 있죠, 뭐. 근데 전지현 씨가 사용한 소총이 그 유명한 모신나강. 그게 뭐 우리 매번 얘기하는 모신나강이에요? 모신나강 벌써 우리 본 게임에서 한 그러게요. 서너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서너 번만 해도 그때는 모신나강 AK, M16, 예. 마크1. 마크1은 뭐 같은 장르 보면 다 마크1이에요. 뭐 이것저것 다 마크1이 하여튼 예. 그리고 일상 이제- 쓰임만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의 38식 소총 이게 많이 사용이 됐는데 예. 모신나강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복습 차원에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1800년대 말에 만들어진 총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도 사용된, 이거 100년 넘게 사용되는 정말 장수만세 무기인데, 우리 6.25 전쟁 때도 많이 이제 사용됐고. 러시아 때의 내구성. 예. 그 얘기 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체코 군단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미국산 일이라는 거예요, 이 무기들이. 미국산 일이라는 거예요, 이 무기들이. 모신나강이요? 모신나강. 모신나강이 무슨 미국제예요? 예, 미국에서 만든 그런 거예요. 무슨 그런 근거 없는 말씀하세요. 메이드 인 USA. 그럼 AK는 한국제 AK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근거 없는 얘기하면 군사 전문 기자 사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 못 하죠, 제가. 이거 진짜예요? 예. 그 당시 제정 러시아였잖아요. 근데 산업 시설이 아무래도 떨어져 있던 상황이에요. 그때 제대로 가져지기 전 상황이니까 우선 급한 대로 이제 생산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 회사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레밍턴사에 150만 정,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사에 180만 정을 각각 이제 발주를 해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날 때까지 이제 75만 정을 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수속 문제로 해서 미국에서 47만 정만 납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가 미국에서 만든 모신나강 소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혁명으로 납품을 못하고 남은 이게 28만 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미군 인수를 했다고 그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는 그 러시아 혁명에 개입하기 위해서 투입된 연합군에 공급이 됐고, 나머지 5만 정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체코 군단에 제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흘러서 이제 그렇게 갔다는 거죠. 메이드 인 USA 모신나강이 네. 있긴 있네요. 네. 예. 제가 저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렇게 금방 저를 방송에서 아웃시킬 참 그런 생각은 없고 할 텐데 모신나강은 메이드 인 USA라는 걸 제가 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해 주시고. 아니, AK는 저 한국에서 만들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AK를 한국에서 만든다고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AK-47을 국내 업체가 만들어서 수출을 한 사례가 있어요. 이제 근데 그 러시아는 아니고 이제 중동 국가라는데 하여튼 AK-47과 똑같은 사양으로 해서 국내에 뭐 총기 업체가 만들어서 수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짝퉁인가요, 그러면? 예? 뭐 짝퉁은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스펙을 갖고 있는 거니까 AK-47 소총인데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인 거죠. 이거 AK가 메이드 인 코리아 AK 진짜 있어요, 그럼? 농담으로 한 말인데 아까 진짜요? 소리 치시는데 있네요. 있어요? 있고 그거를 국내에서 이렇게 시험 사격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거 뭐 홍보하는 것 같은데 제 유튜브 채널에 그 영상 떠 있어요. 맞습니다. 실내에서 당연히. 한국에서도 AK를 만들어요? 네. 정식으로? 네.
네, 모신다는 걸 미국에서 만들지 않나? 네, 뭐. AK를 한국에서 만들지 않나? 그러니까 무기의 어떤 다국적, 와, 다국적화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모신나무 관련해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사용된 게 일본의 38식 보병용 소총인데, 이거는 그 설계자 이름을 따서 뭐 아리사카 소총이라고.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길잖아요. 길게 그렇죠. 보이죠. 길고 좀 가는 느낌이고. 가는 느낌이고. 그 길면 그 일본 사람 또 외선한 사람도 꽤 많이 있었는데 옛날인데 총이 엄청 길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구경은 6.5mm를 사용했어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7mm대 소총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외소한 일본인의 체격을 감안해서 좀 작게 했어요. 작게 했는데 문제는 길이가 결코 짧지 않았다는 거죠. 이 길이가 127.6cm예요. 근데 우리 전에 M1 얘기도 했지만 M1도 우리 쓰기에는 좀 길지 않습니까? 근데 M1이 110.7cm예요. 그러니까 M1 소총보다 17cm가 길죠. 오, 이 정도 총이 매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데 그렇게 길면. 그리고 여기 이제 총검, 소위 이제 대검을 아, 요 밑에 칼 이거요? 이거? 총검까지 이제 부착했을 경우는 155cm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뭐 거의 사람 키 일본 사람 평균 한 106cm 정도 봐요. 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 키와 거의 같은 그 총검을 운용해야 될 그런 관우 장비도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길게 한 거는 이제 백병전, 소위 이제 육박전 할 때는 아무래도 긴 게 좀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런 걸 감안을 했는데 그런 걸 이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뭐 운반할 때라든지 불편한 점이 더 훨씬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38 소총은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우리 뭐 독자적인 무기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국방경비대가 창설됐을 때 이제 국군에 지급이 됐고 심지어는 6.25 전쟁 초기에도 일부가 이제 사용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가 항일 의병 분들께 활용됐다면 정말 가슴 아픈 역사긴 합니다만 6.25 초기 보병전 때 쓰게 되었다면 또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쓰였네요. 그렇죠.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군이 잡으면 또 우리를 지켰고. 아, 그럼 평가는 어때요, 이거? 와, 좋은 총 이렇게 평가받았습니까? 임진왜란 때 보면 일본이 조총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서구에서 이제 그런 총을 일찍 받아들여서 우리보다 우세한 무기로 사실은 임진왜란 때 우리 군을 괴롭혔던 건데 이제 그런 총과 관련해서 오랜 역사가 있죠.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더 이제 신형 소총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특히 이제 일본의 이제 그 무진 전쟁이라고 마지막 내전이 있습니다. 그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거 혹시 보셨죠? 아, 봤죠? 예. 그때 이제 그 사무라이들이 그 재래식 총칼 하고 말 타고 가고 검을 갖고 포와 총에 대항을 하다 결국 다 장렬히 전사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계속 어떤 신형 소총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일본은 이제 발전하고 그런 점에서 세계 그 당시로는 인류의 정상급 총기들을 사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 청산리 전투 저희가 적용용으로 있었는데 적용용으로 쓰인 소총이 또 있었다고요? 이게 당시 청산리에서 이제 이범석 장군이 1900년생이니까 20살이에요. 20살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할 때인데 20살의 나이에 연성대장이라는 칭호를 얻고 그리고 일본군의 야스카와 지로 소좌를 이제 저격을 해서 사살하게 됩니다. 소자면 소령. 이때 쓴 게 38식 6.5mm 기병 소총인데 38식 총은 지금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일본 총 그거요? 예, 그렇죠. 되게 길잖아요. 그 보병용 총이고. 그거는 보병총이고 이 기병총은 이제 아까 그게 29인치인데 보병용은 이거는 이제 9인치가 짧아서 20인치니까 9인치면 뭐 한 20cm 가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꽤나 길이를 줄였던 그런 총이고 기본적으로 길이랑 무게가 M16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말이 바로 이제 와닿으실 건데 당시의 북로군정선은 1, 2 제대로 나뉘어서 총사령관 김자진 장군 그리고 이범석이 각각 이제 1제대와 2제대를 지휘를 했어요. 근데 북로군정선 2제대는 사격 개시는 지휘관인 철기에 이범석의 총성을 신호로 한다라는 작전 하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서의 첫 총성은 이제 철기가 38식 기병총으로 쏜 이 한 발 이걸로 이제 일본군 소자가 꼭 거꾸러지는 이걸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여정의 이제 보병총, 뭐 기관총, 뭐 박격부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군의 전 화력이 일시에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네, 일본총, 일본총, 노획한 일본총이죠. 노획한 일본총이겠죠. 우리가 뭐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면 청해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에게, 우리 광복군에게 패전한 거지 완전히. 그렇죠. 예. 근데 참 하여튼 일본 무기로 일본군을 어떻게 무찌른 거잖아요. 네. 그것도 참 그 흥미로운 대목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좀 아픈 대목이겠죠. 예. 근데 사실 38식 기병총은 이범석 장군보다도 사실은 몇 달 더 빨랐던 이 봉오동 전투하면 누굽니까? 홍범도 장군이죠. 예. 홍범도 장군의 무기로 사실은 더 유명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홍 장군은 그 38식 기병총을 1907년 그 한경도 후치령에서 수송대를 호위하던 3명의 일본 기병을 처치를 하고 노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홍 장군은 이 총을 그 뒤에 계속 사랑을 해가지고 30년 넘게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총은 죄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 그 홍 장군님 쓰시면은 이게 광복 우려한 한 발이 되는 거고. 네. 사실 노획한 총을 쓴다는 거는 저쪽은 무기가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뭐 명예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항군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뭐 무기고를 해서 잘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 이제 게릴라전 아닙니까? 유격전 게릴라전인데 그 유격전의 기본은 적 무기를 노획해서 쓰는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뭐 프랑스 레지스탕스, 뭐 저기 무슨 쿠바에 뭐 어쩌고 그렇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청산 전투와 함께 진짜 뭐 양대 대첩이죠. 엄청났는데 이 봉오동 전투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봉오동 전투는 그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대한독립군 총사령 여천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그 독립군 연합부대가 1920년 6월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군 정규군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거둔 전투죠. 당시 이제 중국 영토인 만주 그리고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하고 일본군 사이에 벌어진 어떻게 본격적으로 최초의 전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홍범도 장군의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53세 셨다고 그러고요. 근데 그때 하여튼 지금 53세 저도 53세 넘었지만 확 와닿네요. 그렇지. 그 당시면 우리 이범석 장군님이 약 20살에 이렇게 대장이 되셨는데 지금은 딱 보면 청춘이잖아요. 저도. 그렇죠. 거의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그 당시 53세 홍범도 장군이 대단하십니다. 지금은 거의 70세 정도로 그렇죠. 노인에 가까운 일이죠. 지금도 벌써 지쳐하시는데. 편집을 잘해줄 거예요. 하여튼 그 독립군 연합부대가 1공군보다 그 무장이나 이제 수적에 사실 열세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험준한 지역 그리고 폭우 뭐 이런 악천후 등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이를 활용도 해가면서 고군분투해서 이제 어렵게 얻은 승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시에 이제 전과를 보면 일본군이 한 160명 가까이, 157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160명 가까이 전사를 했는데 우리 독립군의 경우는 불과 4명만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이제 승리였거든요. 명량 대단하시네. 네 분의 희생은 참 고귀합니다만 대단하죠. 그렇죠. 당시 그 봉오동 전투의 무기는 앞서 외국 체코 무기 얘기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된가요? 이 홍범도 장군은 참 재미있는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인데 별명이 백두산 호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보면 과거에 호랑이 잡은 명포수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에요. 진짜 예전에 있었을 때 진짜로 포수 잡았던 그 영화 있잖아요. 대호. 대호가 물론 그 홍범도 장군을 묘사한 영화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홍 장군이 이제 포수 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총기를 갖고 계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38식 기병총 외에도 그 독일제 루거 P08 권총, 과거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마우저 C96 반자동 권총 등도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홍 장군이 외에도 독립군 무기에 이제 권총이 많았는데 당시 이제 일본 측 정보 기록을 보면 독일제 루거 P08
권총도 많이 이제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이게 이제 루거 P08 이제 익숙한. 예, 거기서 권총인데 탄성을 저 이것도 만드셨어요? 조립식으로 한 4번, 5번 만든 것 같아요. 예. 저게 그때 당시가 비비탄이 나오기 전이에요. 아, 비비탄이요. 예. 비비탄이 나오기 전이라 애들은 꼭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당겨가지고 안에 무슨 플라스틱으로 만든 아주 얍삽한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저거용으로 나온 거 집어넣어가지고 쏘면 잘 안 나가고 매번. 그래가지고 몇 안 번이 나가지 잘 나가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런데 정말 있었군요.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 1908년형 페라볼럼 권총은 1차 대전 때 참호전이 잦지 않았어요. 그때 이 독일군이 애용을 했어요. 적과의 근접 전투에서 이제 활용하기 좋았기 때문에 애용을 했고, 이거는 이제 게오르그 제2 루거가 이제 개발한 무기고, 그래서 장구장이, 근데 이제 단점이 장구장이 심하고 좀 부품도 복잡해서 조립식도 그래요. 발터 그러니까 아주 그 조립식이 그 고중에 충실한 잘 만든 거네. 구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고장 나고요. 이게. 발터 우리 얘기했던 P38로 이제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연합군이 가장 노렸던 권총의 1순위였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얘기하다가 루거 중에 롱루거라고 있어요. 총신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제식용으로 썼던가 예식용으로 썼던가 그렇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것도 프라모델이 나와 있었어요. 그것도 샀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정말 40년 만에 기억해낸 완전 순수하게 프라모델에서 온 정보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롱루거. 롱루거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하다가 실수로 조립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조립식이란 말은 저희가 어릴 때 쓰던 말이고 저희 이렇게 아재가 되지 않으려면 프라모델이란 말을 써야 되죠. 근데 우리 때는 다 조립식이라고. 그때는 진짜 조립했잖아요. 작은 것까지 다 조립하고 있죠. 모형이란 말도 안 쓰고 조립식이라고. 그렇죠. 조립식 아니에요. 프라모델이 뭔 줄 알겠는데. 그 조립식. 그래요? 프라모델이에요. 그 마우저 C96 권총은 이제 1896년부터 1937년까지 독일 마우저사에서 만들어 100만 정 이상이 생산됐던 반자동 권총이고요. 그 당시 100만 정은 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리고 C96의 경우 그 훗날 민간인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주어진 이름인데 실제로 군과 경찰에 쓰였던 명칭은 M96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암살 얘기를 또 하자면 거기에 임시정부 경부대장으로 배우 이정재 씨가 나옵니다. 그때 영화상은 이제 영석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용했던 권총이 바로 마우저. 적들을 제압하는데 사용했던 권총이 바로 이 마우저 권총입니다. 정말 그 시절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총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총이 묘하게 생겼네요. 권총에 이거 개머리판 달렸네요. 권총에 개머리판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기관단총 비슷하게, 기관 권총 비슷하게 이제 그 쓰는. 그래가지고 권총이죠. 권총인데 아무래도 이게 달려 있으니까 사용하기 좀 편리하겠죠. 그렇죠. 이 반동도 조준이나 격발이나 좀 용이하겠네요. 전체 길이가 31.2cm. 이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대형 권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개머리판을 장착을 해서 카빈 소총처럼 쓸 수 있는 게 특징이고 탈착을 해서 이제 권총 탄창을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권총집으로도 또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 홍범도 장군 외에도 영국의 유명한 커칠 수상도 좋아했다고 그러고요. 김일성하고 또 베트남의 독립 영웅이죠. 호치민도 이걸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타워즈 보신 분 많을 텐데 거기 보면 한솔로 한솔로가 쓴 무기가 또 이 마우저 권총. 그래요? 이 어디서 봤나 했네. 기시감이 있죠. 기시감이. 독일 총인데 처칠이 좋아졌다고요. 독일 총인데 한솔로가. 그러네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으면. 다른 은하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네요. 얼마나 좋은데 미래에서도.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홍범도 장군님, 이분이 최근에 육군사관학교 그 명예 졸업장을 이제 받으셨다고요. 사오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그 봉오동 전투 전승 98주년을 맞아서 그때 이제 우리 홍범도 장군의 업적, 그다음에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육사에서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 봉오동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도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배우 유해진 씨, 유해진 씨, 그다음에 유준열 씨가 캐스팅 됐다고 그러는데요. 예. 나이로 봐서는 유해진 씨가 홍범도 장군을 맡으실 것 같은데 배역이 맞는가요? 유해진 씨가 70년생이거든요. 저희 형이랑 동갑이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53세 전투하셨으니까 비슷하네. 50 정도 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이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유해진 씨 이미지와 장군님 이미지가 잘 매치가 되는지. 원체 연기를 잘하시니까 어떻게 소화하지 않을까요? 유해진 씨 화이팅 하여튼 좋은데.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주연 여배우는 한효주 씨, 손예진 씨를 우리는 가야 한다. 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광복 73주년인 2018년 여러분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로 어떤 인물을 꼽으시나요? 이 또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도시락 폭탄의 주인공 윤봉길 의사, 또는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처럼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떠오를 텐데요. 그렇다면 이 사진 속의 남자는 누굴까요? 바로 대한광복군 총영 제2대 소속 의경대원 장덕진입니다. 그는 작은 키 때문에 독립군들 사이에서 땅딸보로 통했는데요. 독립을 향한 그의 열망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장덕진은 21살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주로 망명해 죽는 날까지 의열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족적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그는 결국 독립운동 중에 총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총이 독립군의 무기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때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밤 9시 꽝 하는 굉음이 고요한 평양 시내를 뒤흔드는데요. 오늘날의 시청격인 평양부청에 폭탄이 터진 겁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각 평양경찰서에도 폭탄이 터집니다. 담장 일부가 무너지고 일본 경찰 2명이 현장에서 즉사하는데요. 폭탄을 투척한 주인공은 바로 의경대원 장덕진, 박태열, 문일민, 우덕선, 안경신 대원과 함께였습니다. 평양 거사로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고 1921년 장덕진은 상해 판사로 임시정부에 파견됩니다. 장덕진을 눈여겨본 김구는 그에게 핵심 임무를 맡기는데요. 해외에서 무기를 구입해 독립군에게 공급하고 폭탄 제조 기술을 직접 배워야 하는 임무였죠. 그러나 장덕진은 곧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심각한 자금난이었는데요. 불과 몇 달 전 독립운동 자금과 무기 공급을 담당하던 비밀 조직 연통제가 발각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주 교민들의 성금을 횡령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자금 사정은 최악으로 치달았죠. 임시정부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동포집을 전전했고 독립운동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때 장덕진이 나섭니다. 도박판을 털어 독립자금을 대기로 결심한 겁니다. 장덕진은 김구에게는 비밀로 한 채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계속된 강도 행각으로 일본 경찰의 지명 수배자가 되는데요. 그러던 1924년 8월 장덕진은 누구도 계획하지 못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상해 프랑스 조개지에 있는 중국인 호화 도박장을 습격하는 것. 조개지란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하며 치외 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타국에 임대해준 구역을 말하는데요. 만약 이곳에서 거사를 치르다 잡혔다가는 프랑스와 중국, 양국에서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일본 경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덕진은 계획을 실행합니다. 8월 8일 밤 주위를 살피던 장덕진은 동료 대원 3명과 도박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꼼짝 마!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밑으로 엎드렸고
대원들은 테이블 위 판돈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덕진은 동료 대원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 뒤돌아서는데요. 그가 문을 향해 손을 뻗는 그 순간 장덕진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집니다. 도박장 경비의 총에 맞은 겁니다. 그는 바로 광자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는데요. 장덕진을 맞춘 총은 독일제 마우저 C96 반자동 권총. 바로 그가 독립군 자금을 대기 위해 강도를 벌일 때 사용한 총이었는데요. 대체 이 총이 어떻게 독립군과 중국인의 손에 들어갔냐고요? 독일군의 제식 권총화에 실패하자 대부분의 생산 물량이 중국으로 수출됐기 때문인데요. 상해를 비롯한 중국 각지의 군수공장에서 50만 정 이상 생산되며 당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권총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군 역시 마오저 C96 권총을 수입해 사용했고 장덕진을 비롯한 독립군들이 노획해 사용했던 겁니다. 일본군 기록에 따르면 독립군 20%가 사용했다고 하는데 항일 무장투쟁의 전설 홍범도 장군도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서 이 총을 들고 싸웠죠. 수술을 마친 장덕진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둡니다. 그의 나이 29세였습니다. 소위 강도라는 그 이름이 더럽고 최악이라 할지나 나의 행동이 단순히 강도의 행위만 아닌 줄 아시겠지요. 어째서 그런 일을 하느냐 하시겠지만 이 일을 아니하고서는 아무 일도 착수할 수가 없나이다. 한 줄기 동정의 눈물이라도 주신다면 무엇보다 기쁘겠습니다. 장덕진이 유서를 남긴 날로부터 정확히 21년 뒤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습니다. 1963년엔 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이 취소되는데요. 그는 늘 동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은 직접 행동만이 성공의 빠른 길이다. 동지들에게는 땅딸보로, 일본군에게는 강도로 불렸던 장덕진.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사이자 거인이 아닐까요? 참 29의 나이로 이 세상을 얼마나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았을까요? 정말 이 의사 장덕진 그 이름을 저도 가슴에 좀 새기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또 계속해서 또 우리 독립군 광복군의 그런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1900년생 네, 우리 이범석 장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이 최근 중국 CCTV에서 항일 투쟁 명장의 이 철기 이범석 장군님을 선정해서 방영하기도 했고 강교 항일 전투 기념의 흉상도 있고 31년에 이 철기 이범석 장군이 중국 군관학교를 나온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 명성이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일제 관동구가 최전선에서 싸우던 흑룡강성의 그 소병문 마점산 군대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초빙이 돼요. 이제 30살 간 넘은 나이죠. 요때 이제 가서 이 야전 군급 규모 부대의 참모로 이제 일제하고 정규전을 치르는 또 경험을 쌓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광복군 창설하고 그다음에 국군 창설하는 데까지 이제 계속 도움이 되는 거죠. 이범석 장군은 이 아까 그 소병문 장군 밑에서 이제 일본군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참모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 철기의 개조 장갑 화차란 거예요. 아, 철기는 우리 그 장군님을 말씀드리는 이범석 장군의 개조 장갑 화차? 예, 개조 장갑 화차란 것인데 이제 당시에 일제 관동군이 원래 굉장히 넓은 만주 땅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되니까 철로를 따라서 대도시 중심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일제 관동군이 최초에 이제 중국 동북군이 보유하고 있던 7대 장갑 열차를 탈취를 해요. 그런 다음에 철로를 따라서 파죽지세로 만주를 점령을 해나가는데 장갑 열차라는 건 요즘은 쓰이는 일이 거의 없지만 기본적으로 탱크 전차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진격할 때는 이제 보병을 지원하는 이제 포병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지할 때는 이제 방어의 거점이 되는 쇠로 만든 거니까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막강한 화력과 돌파력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중국군이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범석 장군이 이걸 보다가 중국군 지역 내에 널브러져 있던 이 무게화차라는 것을 장갑 열차로 개조해서
일제 장갑 열차에 이제 맞대응하는 안을 제시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건데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뚜껑이 없는 거죠. 그죠, 저기 석탄 싣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무게라는 것이 뚜껑이 없다는 뜻이니까 이 레일을 잘라서 그거를 말뚝 삼아서 이제 두터운 이중벽을 만들고 거기에 돌과 모래를 부어서 이제 방탄 효과를 내는 이런 장갑을 만든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또 레일을 걸치고 거기다가 모래주머니를 막 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방어력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총구를 당연히 만들어서 이제 소총이나 기관총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그 다음에 기관차를 이 장갑화차의 중간에 위치를 시켜요. 아, 실제로 움직이는? 그렇죠. 앞뒤로 다 움직이게 하고 중국군 보병 간부를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 개조 장갑화차의 전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관동군, 일본 관동군에 대응을 하게 하고 요때 이제 렌즈산 탈환 작전이라고 또 중공군의 업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요걸 사용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걸 보다가 이제 마점산 장군이 중국군의 마점산 장군이 이걸 보다가 철기를 스카우트를 해요. 이 소병문 장군이라는 사람은 아까 그 중국의 신식 군관학교 출신인데 마점산 장군은 마적 출신입니다. 마적이 말탄 도적이 마적이죠? 그렇죠. 일종의 그 강도 그 시절에 그렇게 하던 사람들인데 키가 되게 작아서 중국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지도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근데 이제 군관학교를 나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군사 지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철기가 군사 지식을 옆에서 불어넣는 이제 참모, 핵심 참모가 된 거죠. 강교 전투란 것은 1931년 11월에 이제 일제 관동군의 흥룡강성 이제 성도인 치치하울 점령을 중국군이 저지를 한 전투를 말하는 건데 이때 이제 일제 관동군은 3만 명이었고요. 규모가 이제 큽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흥룡강성군은 13,000. 이렇게 해서 37일간 전투를 치르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일제 관동군이 이제 3분의 1인 10,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를 하고 중국군이 승리를 하는 전투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치치하울에 있는 이 강교 항일 전투 기념관에 철기 장군의 흉상이 서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직접적인 사실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잠수함에도 이름 붙었어요. 우리가 이제 1800톤급 우리 해군 잠수함 중에 최신형인데 뭐 선월급이라고 하는데 그게 총 9척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8번째 함정 이름이 우리 이범석 장군 이름을 붙여서 이범석 함입니다. 2016년 11월에 진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독립투쟁에 그리고 건국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또 존중해 드려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독립군과 관련되는 무기 중심으로 항일 무장투쟁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또 뿌듯해지는 부분도 있고 좀 엄청난 대성을 거두기도 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참 꿋꿋한 독립의지가 정말 모르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뭉클한데 오늘 본게임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좀 체코바 그렇게 해주네. 체코 맥주 같은. 체코 맥주 유명하죠. 네.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또 저기도 갔었어요. 어디야, 프라하도 갔었고. 맥주 한잔 했죠. 밤새. 프라하가 그렇게 좋다는데. 프라하 너무 좋습니다. 물가도 싸고요. 프라하 가기도 쉽고 우리나라에서 직항도 있고.